제가 GPT가 나오자마자 제 RA가 4명이 있는데요. 2명을 잘랐습니다. 전용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가 주가에 반영이 되거나 지금 우리의 기대에 반영이 돼 있다면 그거는 버블인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많이 가요. 그러면 폭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오픈 AI가 당장 실적을 낼까요? 그럴 리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장황하게 먼 미래를 예측하시는 게 아니라 딱 2년 뒤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이랑 큰 차이 없이 살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2년 뒤에 가까운 미래에서 어쨌든 챗 GPT가 인류사에 가져올 영향이 가장 큰 분야는 일단 교육산업이다. 실제로 뭐 미국의 이제 교육산업 관련된 체그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그 자기의 교육 서비스를 안 쓰고 이제 사람들이 외국어 학습을 이제 챗 GPT를 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 매출이 줄어가지고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외국어 학습 아니면 완전히 100% 사실은 아니지만 그럴싸하게 말을 하는 측면에서는 정말 챗 GPT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챗 GPT의 한계라든지 단점, 문제점은 더 사람들이 좀 관가하는 그런 문제점이나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GPT가 나오자마자 그 유료 결제를 5개를 했어요. 그리고서 제 RA가 4명이 있는데요. 2명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즉각적으로 제가 한 행동이거든요. 일단 RA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왜 그게 됐냐면 제가 이제 보고서를 많이 쓰고 논문을 많이 쓰는데 사실 논문에 있어서 GPT가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돼요. 근데 보고서에 있어서는 GPT만큼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자료를 너무나도 빠르게 많이 인간의 언어로 이걸 주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정리해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제가 쓰던 RA들의 업무가 자료를 찾아서 가공해서 제가 볼 수 있게 가져오는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더 이상 그 업무를 할 필요가 없이 GPT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그걸 검증만 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업무를 하다 보니 저는 분명히 2명분의 비용을 줄였죠. 그리고 시간도 엄청 세이브했어요. 뭐냐면 평소 때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던 데이터 보고서 밑작업이 하루도 안 돼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2명의 인건비가 남고 1주의 시간이 남습니다. 제 손에.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럼 놀까요? 다른 일을 하시죠? 네. 다른 일을 해요. 안타깝게도. 이게 비용이 주니까 시간이 남고 자원이 남으니까 그거를 유휴자원으로 쓰질 않고 다른 데다 돌려서 세일을 벌립니다. 세일을 벌리게 되면 똑같이 자료를 조사하는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거는 소진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업무는 이미 소진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획을 해야 돼요. 기획을 하고 제안서를 써야 되는 일에 들어가는데 RA를 다시 3명을 고용했어요. 이건 또 사람이 해야죠. 그렇죠. 딱 요 과정을 거의 대부분의 GPT를 쓰고 계신 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GPT를 오피스에다가 붙인다고 발표를 했어요. 전 그때 우와 했는데 저는 너무 좋아했거든요. 야 이제 PPT를 GPT가 만들어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RA들이 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노가다를 하는 동안 자기는 정신 수양이 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노가다를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항상 인간으로서 머리를 쥐어짜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GPT가 PPT도 만들어줄 거고 GPT가 워드도 다 정리해줄 거고 GPT가 엑셀도 만들어주고 사실 코딩을 제가 요새 안 해요. 단순 뭐 회귀 분석이라든지 테이블 만들거나 이런 거는요 GPT한테 해달라 그러면 그냥 해줘요. 그리고 제가 R이랑 사스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예전에는 R 코드로 짠 걸 사스에다 돌리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코드를 다 바꿔야 되니까요. 그냥 바꿔줘요. R 코드를 사스 코드로 바꿔줘요. 그렇죠. 물론 중간중간에 오류가 있어서 사람이 확인을 하긴 해야겠으나 이거를 다 거의 돌릴 수 있는 수준까지 코드를 짜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줄잖아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에. 책도 쓰고요. 그러니까는 GPT가 하지 못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갈려요. GPT의 장점과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갈리는데 GPT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우리 시간을 아껴주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GPT가 못하는 일로 가는데 그게 판단, 검증, 뭐 아니면은 기획, 창조 이런 것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꼼수 이런 것들은 못하는데 사실 우리 엑셀 쓰다 보면 제가 이제 GPT랑 많이 싸우는데요. 저도 그런 오류를 보면 GPT는 생각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GPT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저도 욕하거든요. 야 너는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뭐냐면
엑셀을 쓸 때 우리가 보면 굉장히 많은 꼼수들이 난무해요. 엑셀은 사실 전 꼼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GPT는 정석대로만 가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엑셀이 지금 컴퓨터가 굉장히 좋아지긴 했지만 데이터도 많아졌잖아요. 어느 순간에 컴퓨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이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엑셀 매크로 좀 많이 그쵸. 늘리면 버벅대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왜 이걸 이렇게 했냐. 예. 그냥 스프레드시트에다 간단하게 포뮬러 하면 되는 걸 이라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이 가이드가 되어야 하다 보니 GPT의 한계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못한다예요. 근데 GPT의 장점은요. 인간이 제일 하기 싫은 일을 해준다는 겁니다. 인간이 제일 하기 싫은 일은 챗GPT에 맡기고 인간은 챗GPT가 할 수 없는 일들, 기획 같은 일들을 골라서 정말 진짜로 머리 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면 또 조교들이 되게 싫어할 게 예. 저희는 노가다가 더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긴 한데요. 지금 그거는 예.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또 체질이 그거에 더 맞는 분들도 그렇죠.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말씀드려 볼게요. 교수님께서 또 이제 신간은 사실 GPT 사이언스, 이제 GPT가 이제 인류사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이 새로운 인간상에 대해서 GPT 사이언스라는 제목을 내서 이제 써주셨는데요.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챗 GPT 이후에 이제 어쨌든 먼 미래의 인공지능이란 건 궁극적으로 인간을 지능을 완전히 모방한 그런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이 일반 인공지능의 출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미래에 뭐 특이점이 온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범용 인공지능이 가진 지식이 인류를 넘어서는 이 특이점이 올 때까지 AI는 계속해서 그냥 발전으로 이제 나갈 것이라 보시는 거죠. 그쵸. 이게 1945년부터 인류의 꿈이에요.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인류의 꿈이고, 여기에 컴퓨터 공학자들만 붙어 있는 건 아니고 뇌공학자들도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물리학자들도 관심이 많고 사회학자들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결국에는 인간의 뇌를 닮은 그 AI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거기까지 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AI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얘는 윤리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며 어떤 규제가 붙어야 되며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전혀 지금 저는 그거를 걱정을 하나도 안 합니다. 한 200년? 네. 제가 보기에 아니면 뭐 100년? 일단 제 살아생전에 못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불리우는 인공지능을 위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23년이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한 80년간 인류가 사투를 벌여왔잖아요. 8, 90년을 사투를 벌여왔고 생각보다 많은 진보를 이루었으나 생각보다 많은 진보를 이루지 못했어요. 이게 뭐냐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진보를 이룬 거는 맞으나 결국에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에서는 사실 엄청나게 많이 다가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챗GPT도 마치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 같이는 보이나 이거는 모두 정교하게 짜여진 알고리즘일 뿐일 거예요. 결국에는 판단이 되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이 문제는 아마도 당장 해결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변화, 미래의 AI가 가져올 이 범용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가 주가에 반영이 되거나 지금 우리의 기대에 반영이 돼 있다면 그거는 버블인 거죠. 네. 왜냐면 그건 당장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요즘 엔비디아가 워낙 그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정말 엔비디아만 수혜해 주는 건가? 아니면 이 인공지능 수혜의 열풍이 엔비디아를 넘어서 뭐 다른 기업으로 어디까지 확산하는 게 맞는 거냐? 또 일각에서는 또 이거 그냥 AI 제대로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이건 AI 테마주 버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투자까지 또 실전 경험이 있으신 입장에서 이 실전 투자 대상으로서 뭔가 인공지능을 한다는 기업들을 볼 때 교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시나요? 일단 투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참 마음이 그런 게 저는 그 데이 트레이딩을 했었고요. 네, 리만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걸러 들으세요. 일단 네, 일단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저는 그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투자를 제가 지금 하고 있지도 않고요. 근데 뭐라고 해야 하나,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특히나 그 주가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근본적인 가치의 움직임과 기대에 의한 가치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나와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대를 하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 기대를 하게 만드는 현상이 투자로 이루어져서 그 투자로 이루어진 게 실적에 반영이 되게 된다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기대가
그 근본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에 추가적으로 투자가 된다면 그 기업은 더 나은 기업이 될 확률이 아주 높잖아요. 물론 그 투자금을 잘 활용을 한다면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기대에 의해서 주가가 끌어올려진 상황에서 그 기업에 추가 투자가 일어났는데 그 기업의 실적이 그걸 반영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되게 특히나 기술 혁신에 의해서는 이 두 번째 케이스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많이 가요. 마치 이 기업이 세상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투자를 하다가 그 기업이 그런 실적을 당연히 못 내겠죠. 가까운 시일 내에는. 그러면 폭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 두 가지를 놓고 이 두 가지 근본 가치와 기대 가치의 차이를 놓고 봤을 때 제조업 기업들은요,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이 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투자는 이 기업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일어나는데 거기서 받은 투자금이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의 하드웨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2000년도 초에 우리가 봤던 현상이거든요. 광풍은 인터넷 산업에서 불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온 돈들은 제조업으로 넘어오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훈풍이 불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게 마침 거기다가 한미일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죠, 심지어. 그리고 산업이 생각보다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것과 합쳐져서 이 실적이 실제로 견인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다른 이 AI 관련주들을 보면 실적이 나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과도한 투자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다행히 그들의 실적으로 이어지면 참 좋겠지만 솔직히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오픈 AI가 당장 실적을 낼까요? 그럴 리 없잖아요. 무슨 소리냐면 그들은 굉장히 시기가 길어요. 이 AI가 갈 길도 아주 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 광풍이 일어나면서 이들에게 돈이 쏠려서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마도 어느 순간에 투자자들이 인지를 하겠죠. 이 테마가 바뀌고 다음 테마가 들어왔을 때 이들의 관심을 잃어버리면 그 가치는 다시 자신들의 실적으로 이 괴리가 확 하고 줄어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수직계화에 의한 밸류체인을 잘 보시면서 어디에 돈이 누군가 투자한 돈을 투자했으면요. 그 돈이 어디로만 흘러가야 돼요. 근데 그게 내가 투자한 기업, 실제 처음에 투자가 일어난 기업에 돈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뭔가 되게 중요한 기본 원칙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주식을 사신 그 돈이 어디로 결과적으로 흘러가는지, 그 최종 수혜자는 어디인지 꼭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 이렇게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범용 인공지능, 이거는 사실 뭐 너무 먼 미래라서 일단 사실 지금 당장 고민하지 않아도 될 주제 같긴 한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의 이제 고령화 사회로 이제 이미 고령화 사회이기도 하고요.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면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미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면서 서빙 로봇이라든지 키오스크라든지 이미 약간 무인화된 매장이 많이 또 생겨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치킨을 튀겨주는 그런 로봇 기계까지 또 사용화되고 있다고 해서 과연 이런 일반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단순 노동 업무도 로봇이 많이 사람 대체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로봇들의 변화가 또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가져올 뭔가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영향이라고 하면 산업적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뭐 정치적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산업적 영향으로 봤을 때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항상 싸지만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게 최저임금이 기계보다 쌀 때가 많아요. 근데 기계의 장점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계의 단점은 판단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즉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이 분야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이 공사나 위험한 일을 할 때 사람을 대체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돈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험이 안 되거든요. 위험 수당이 안 들어가거든요. 사람의 인력이 굉장히 비싼 시대에 살다 보니 결국에는 위험한 업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사실 서빙을 하는데 인간이 안 하고 기계가 하는 게 얼마나 돈을 많이 아낄지를 계산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아끼지는 않습니다. 키오스크에 이 네모난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하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더 적게 뽑는 비용이 그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3명인지 4명이 세이브가 돼야 이게 이윤이 남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게 엄청나게 인력은 줄여주겠으나 비용을 많이 줄여주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고령화가 되고 있다 보니 인적 자원이 쌓이지 않는 단순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지 못하게 막는 게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의 인적 자원을 쌓게 하는데 효율성을 가져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그들이 먹고 살 길을 끊어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요, 당연히. 하지만 단순 노동보다는 자신의 그 가치를 높이는 업무들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는 젊은 층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과 더해서 노년층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원격으로 로봇들을 관리하는 업무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AI나 이런 그 알고리즘에서 오류가 나는 거를 판단하는 과정도 요새 직업이 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그거는 지금 70대, 80대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집에서요. 아니면은 자기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사실 그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치적으로는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노동에 대한 이 철학적인 고찰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과연 노동자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왜냐면 그들은 하나의 사회 계층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그들의 정치적 성향이 있고 그들의 사회적인 그 역할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역할들이 애매해지기 시작을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맨체스터 지방에 가면은 축구 게임을 하러 가. 제가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했다 보니까 축구 게임을 보러 가면은 자신들이 노동자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커요. 그 중부 지방에서는. 그러면서 응원가 중에서도 우리는 노동자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정체성들이 깨져나가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빌리 일리엇 같은 뮤지컬을 봐도 그렇지만은 그들의 이 삶과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사회에서의 역할이 해체되는 상황이 올 텐데 그때 우리가 사회적 갈등을 겪을 수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또 투자에 관심 많은 분들이 이제 보다 보니까 투자에 있어서 뭔가 교수님께서 그래도 그 많은 분들께 좀 공통적으로 항상 조언해 주시는 그런 투자 원칙 이런 게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제 20대 아이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투자를 특히 비트코인의 예를 들면요. 투자를 24시간 하는 건 저는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항상 불안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본업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물론 내가 한 80살, 90살이 돼서 본업을 더 이상 중요시 여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요. 거의 대부분의 대중들은 본업이 가장 많은 돈을 가져옵니다. 그 돈이 아주 작고 소중할지 모르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리고 그게 늘어나야지만 내 삶이 나아지는 거지 옆에서 추가로 들어오는 돈들이 아무리 많아져 봐야 사실 이거는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쉽지 않고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액수적 측면에서 이게 내가 버는 소득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거죠. 실제로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은 생각보다 큰 돈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는 보조도구예요. 그리고 본업에 충실해서 내 본업이 계속해서 내 원래 커리어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내 삶이 나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즉 내 인적 자원을 해쳐가면서까지 투자를 하지는 않아야 한다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의식주는 건드리지 말아라요. 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저희 학생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하고 사실 저는 너무 화를 많이 내는 게 뭐냐면 집 사지 말고 투자하세요라는 말을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특히나 애들한테 20대 애들한테 집을 사지 말고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는 투자를 성공하면 문제가 안 되죠. 무조건 100% 투자를 시켜줄 수 있다면 무책임하지 않은 말이지만 투자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집 밖으로 나 앉으란 얘기예요. 문제는 집이 있고요. 먹고 살 게 있고 의식주가 다 있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잃게 되면요.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직업도 있고 소득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든 다시 그거를 복구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20대라면 더더욱이나 20, 30대라면 더더욱이나 그런데 집이 없잖아요. 20대에 집 살 돈으로 아니면 30대에 집 살 돈으로 주식을 했는데 그 돈이 다 날아갔어요. 그 다음부터 어떡할 거예요? 빚더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의식주는 해결을 해야 죽을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인생은 소중하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일단 의식주는 그게
서울에 있는 집이 됐건 지방에 있는 집이 됐건 그건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의식주 해결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의식주가 안정이 돼 있으면은 웬만한 힘든 일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빚지지 말아야 해요. 같은 맥락인 거죠. 내 돈을 내가 잃을 때는 다시 벌 수 있어요. 근데 빚을 지잖아요. 이자를 내야 돼요. 근데 금리라도 올라가요. 지금 같은 경우죠.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그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별 생각 없이 빚져서 이제 레버리지를 땡겨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레버리지를 땡겨서 투자를 해야 할 계층은 우리 나이대예요. 저희 나이 때는 해도 돼요. 왜냐하면 물론 과도한 빚을 지면 안 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30대 후반, 40대 초중반 정도 되는 나이의 사람들은 삶이 안정돼 있고요. 소득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로 한번 큰 거를 노려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하진 않아요. 하지만 20, 30대들은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하는 순간 그냥 복구할 길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하나가 더 붙었어요. 아직 제가 보통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코인도 그렇고요. 주식도 그렇고 불법 아니에요. 어디 가서 그거 투자한다는 거를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제가 강의하면서 항상 듣는 게, 저는 워낙 또 매파잖아요. 저는 투자, 특히나 코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나가서 코인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도 손 안 듭니다. 그거는 전 되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신이 하는 일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집중을 하지 못해요. 근데 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내 돈이잖아요. 그때는 정말 진지하게 그걸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셔야지, 이거를 사이드로 한 번씩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가 나쁜 건 아닙니다. 투자는 당연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거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정리하면 이제 경력, 일자리, 그리고 의식주를 희생시키지 말고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대신에 투자를 죄악시하지 말자, 이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GPT가 이 인류 사회에 불어올 수많은 이제 영향들을 또 간명하게 정리해 주신 홍대웅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제 GPT 관련 또 뿐만 아니라 여러저러 실전 투자 경험자로서 또 많은 조언을 또 들려주실 날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안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